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은 시한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경찰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3년 넘게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 채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해 닷새 동안 지속됐던 최악의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 영향이 75%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막바지 귀경 정체는 자정 전에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직접 발표했죠. 오는 27일과 28일,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베트남에서 한다는데 1차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재회하는 겁니다.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Madam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새해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5개월 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멈췄고 미군 유해도 돌아왔다며 자신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이로써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지 260일 만에 2차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됐던 1차 회담보다 이번 회담은 이틀간 진행되면서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서 회담이 열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후보지로 다낭이 꼽히는 이유는 경호와 보안이 좋고 베트남이 관광지로 키우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다낭이 평화의 도시로 더 명성을 날린다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다낭 현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휴양도시로 잘 알려진 베트남 다낭에 나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5시 반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2시간 정도 느립니다. 한국에서 이곳 다낭까지 비행기로 약 5시간 정도가 걸리고 지금 이곳의 온도는 영상 27도로 따뜻한 편입니다. 이곳은 이번 주말까지 설 연휴 기간인데요. 설 연휴를 즐기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번 2차 북미 회담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유일한 출입로 앞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숙박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등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합니다. 1차 북미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측은 2차 북미 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묵을 만한 다낭 내 숙소 후보지도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머물렀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묵을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과도 차로 약 3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는 오리무 중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문 적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재 회담이 열릴 27일과 28일에 스위트룸 등 고급 객실의 예약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다낭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다낭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사상 첫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그 자체의 의미가 부여됐었지만 2차 회담은 다릅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도출해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오늘 평양으로 간 비건 특별대표가 뭔가 접점을 찾아와야 하는데 협상이 시한이 없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실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겠죠. 김민수 기자입니다.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를 태운 미군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 비행한 지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비행기가 착륙한 곳은 북한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실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를 두 사람이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혁철 북한 대사가 지난달 미국을 다녀왔지만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세세한 부분들을 최대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작업이라고 봐야 되고,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에 언제까지 체류할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방북에서 공동선언문 작성 등 끝장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는 27일에 베트남에서 북미가 만나는 건 확정됐고 미중 정상도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남북, 미중, 종전 당사국들이 다 모이는 게 되니까요. 황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낸 북미가 이제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 청와대는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양국이 평양 실무 협상을 통한 비핵화 논의를 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종전선언까지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경우 종전 당사자인 남북미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기회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베트남이나 태국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베트남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네, 아무래도 북미 모두와 관계가 좋은 것이 베트남이기 때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전쟁을 한 과거의 적대사이긴 했지만 현재는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공산권 우방국에다가 자국 대사관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이 주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재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 사망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한때 잠깐 악화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많은 항의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사과까지 했었죠, 이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회담 개최를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를 거론을 하면서 강력하게 피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2월에는 미국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가 베트남을 방문했었고 네네. 베트남이 이때 양국의 강한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때 네.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용도 꽤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1차 때 보면 싱가포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었는데 베트남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차 회담을 준비했었는데요. 당시 북한 대표단이 묵었던 숙박 비용 133억 원을 모두 대신했습니다. 네. 회담장을 제공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시 취재 등록한 언론인만 무려 3천여 명이었고 회담 이후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관광 특수를 누렸었습니다. 아, 나중에 더 얻는 게 많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로 베트남도 분위기가 들뜰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현지 반응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Có những cái sự hòa hợp, hòa bình và nếu có cuộc gặp gỡ ở Việt Nam thì cái điều đó cũng là rất tốt và Việt Nam cũng rất hoàn toàn ủng hộ. Dù có hằn thù trong quá khứ nhưng mà đã kết nối lại được với nhau để tiến tới một cái hòa bình, vui vẻ, hạnh phúc. 예, 그런데 베트남이라고까지만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까지만 나오고 구체적인 도시는 적시가 안 됐어요. 설마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건 아니겠죠?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증이 남는 부분이라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시는 결정됐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발표 안 한 거지 도시는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싱가포르 회담 때도 한 달 전에 국가와 날짜만 밝혔고 회담 일주일 전에야 구체적인 회담 장소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북한 김창선 부장과 미국 조혜긴 부비서실장이 후보지로 꼽아놨던 호텔들을 돌아보는 사전 답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그리고 회담장 이렇게 세 곳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렇게 세 곳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의전 담당자가 미리 가서 꼼꼼히 보안과 동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 전에 발표하기는 아직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자들이 사전에 어디를 답사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후보지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낭이 1차 회담으로 있었던 싱가포르와 또 비슷하다. 그래서 또 뽑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그 부분에 주목해서 다낭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 센토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들어간 입구도 한 개고 들어가면 고립되기 때문에 보안에도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낭은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해안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갈마 해안광주 발전 전략의 모델이 될 수 있죠. 즉 관광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낭은 좋은 공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베트남의 경제개발 모델인 도이머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소기도 한 겁니다. 물론 하노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베트남의 수도이고 북한 대사관이 가깝고 근처 경제지대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이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이 우선은 베트남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27일과 28일로 확정되면서 난처해진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날이 전당대회 날, 당대표를 뽑는 날인데 북미 정상회담과 겹치면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보다는 북미 쪽으로 쏠릴 테니까요. 전당대회 날짜를 옮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후보들 간에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는 등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던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자 박관용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좀 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이 문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부 당권 주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달 이상을 날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안상수, 김진태 등 다른 후보들도 연기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당 입장을 따르겠다면서도 계획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된다며 일정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과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지도부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장소가 확정된 데다 후보들 간 셈법도 달라 곤란한 입장입니다. 후보 간의 유불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의 행사는 정해진 소신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비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의 고심도 깊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부터 김경수 지사의 구속 등 각종 악재로 설 민심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때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박빙을 보여왔던 지역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설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생산적 국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노까지도 좀 있지 않았느냐. 설 직전 가장 큰 악재였던 김경수 지사의 구속 판결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다며 사법개혁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두고선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 지역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술은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며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목포 땅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목포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젠 정치 그만하셔라 하며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설에 덕담을 건네지 못할 망정 악담을 퍼부으니 민주평화당이 결국 발끈했습니다. 손 의원은 20대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면서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설 명절에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저격을 멈추지 않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명절 당일 목포 인구가 점점 줄고 구도심이 텅텅 비어가는 건 3선째인 박 의원 잘못이라며 기껏 구상한 게 미분양으로 비어있는 아파트냐고 비판했고 2시간 후 올린 또 다른 글에선 박 의원은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덕담이 오고 가는 명절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번엔 민주평화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의도 없고 금도에 어긋난 것이라며 재헌 국회 이래 이런 국회의원은 없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목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검찰 수사나 신경 써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료 국회의원이 무슨 방지법을 만든다고 나서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손 의원의 역공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는 이번 주 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먼저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 선수는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소장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조정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정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선수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날 심정을 기록해 놓은 메모도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돼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선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조정 코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이 사건은 정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 심석희 선수는 구체적인 날짜와 피해 심정을 적은 메모와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갖고 있지만 조전 코치는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구체적인 반박 없이 그냥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정 코치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폭행이 이뤄지기 전과 후 둘이 나눈 대화 메시지입니다. 경찰이 복원한 휴대전화 메시지에서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심 선수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남긴 메모입니다. 심 선수는 경찰에 자신이 쓴 메모를 제출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당시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조정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모와 진술, 그리고 주변인 증언 등을 토대로 조정 코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 코치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함에 따라 진실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나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즐겁기만 해도 모자랄 설 연휴에 가족 간 살인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은 건 오늘 오전. A씨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했고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는 아내의 말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선 30대 아들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한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목을 졸라 어머니를 살해하고 빨랫감 사이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에선 엄마와 함께 모텔에 머물던 7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영아에게 외관상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영아의 엄마인 30대 C씨는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남편이 자고 있던 사이 영아를 데리고 외출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자세히 진짜 와서 행패 부리기 전까지는 그냥 손님으로만 가보니까.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C씨의 정신질환 진료 기록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유흥업소엔 음식점 같은 일반 업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남성 접객원을 고용했던 유흥주점은 예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당시 법에는 접대부를 부녀자,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구청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세금을 무겁게 물어야 하는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취득세는 최저세율의 5배, 재산세는 16.7배가량이 더 부과된 겁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7천여만 원의 세금만 물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김 씨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건물 내 유흥주점 4곳 가운데 3곳은 여성 접객원이 아닌 남성 룸 DJ만 있었다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당시 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은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둔 곳으로 한정됐다는 겁니다. 법원은 조세법은 문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김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에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도 이 맹점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갑자기 이전 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흥 접객원의 성별 문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남녀 불문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개정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우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경동맥을 다친 겁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를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 남성 간호보조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기가 자기 DNA를 갖고 있는데도 말이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전자담배 가게 앞 주차장. 지난달 27일 차 안에서 한 20대 남성이 피우던 전자담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가게 주인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That went across his lip, apparently somehow, and cut his lip. That 3-piece thing went into his throat and stayed there. 부검 결과 남성은 전자담배의 파편이 왼쪽 경동맥에 박혀 파열되면서 뇌졸중이 일어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이 피우던 전자담배 브랜드는 기술적 문제로 더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찰은 배터리 폭발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법정.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한 남성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공분을 샀던 간호보조사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이 해당 간호보조사와 아이의 DNA가 일치하는 결과를 내놨음에도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의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간호보조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나는 소셜 디자이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활동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이 된 이후 낡은 고가도로를 사람 중심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서울로 7017을 비롯해 버려진 석유 비축기지를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마포 문화비축기지 등 서울 곳곳을 다듬어 왔습니다. 박물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이 숨어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겠다며 2016년 8월 문화시설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4천억 원을 투입해 13곳의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죠.
3년 차인 지금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4억 원 가까이 들인 미디어 아트계의 거장 백남중 기념관엔 변변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없고 1,800억 원을 들인 공예박물관은 유물을 구할 수 없어서 개인의 자수 작품을 기증받아 2020년에야 겨우겨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27억 원을 들이는 봉제역사관은 하루 평균 관람객이 고작 50명밖에는 안 됩니다. 역사관을 찾기도 힘든 데다가 오르막길을 한참 10분 이상 올라가야 했으니 웬만해서는 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혹여 공부할 게 있을까 싶어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은 볼만한 게 없다며 왜 이런 곳에 박물관을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문을 열기라도 한 곳은 3곳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은 부지 선정이나 설계, 공사 단계이고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서울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등 이미 109곳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13곳을 더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광화문 광장 재편안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립 중인 박원순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면 일단 멈추고 돌아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 말을 실천한 때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매우 좋아졌고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에서 다 나온 거다. 중국 측 주장이었죠. 하지만 지난번 한반도를 덮쳤던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는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당시 발령된 비상저감 조치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지속됐고 경기 북부 지역은 2015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최고 82%, 전국 평균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백령도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년도는 배출량 자체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이런 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유입이 돼서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났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지속된 후 15일부터 해소됐습니다. 우리나라와 하루 차이로 발생 시기가 일치한데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유입 증거가 뚜렷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정체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인기로 살아보겠습니다. 홍주환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서울요금소는 오후부터 차량 정체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원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간도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폐쇄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부근입니다. 시원하게 내달리는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으로는 비교적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입니다. 왼쪽 하남 방향은 온종일 꽉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보시겠습니다.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광주에서는 4시간 30분, 강릉에서는 3시간, 대전에서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정체가 오늘 오후 4시쯤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풀려 자정 전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정체가 심한 구간도 내일 새벽 3시쯤이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 자정 전까지만 면제인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연휴. 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연휴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연휴 막바지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표정, 강세영 기자가 모아왔습니다. 고향의 정을 담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할아버지는 아쉬운 듯 손녀의 손을 놓지 못하고 늘 같이 있고 싶은데 이제 서울로 가니까 서운하고 늘 보고 싶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떠나는 자식들을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준아, 뽀뽀. 섬에서 명절을 보낸 사람들은 부모님이 싸주신 짐꾸러미만큼이나 푸근해진 마음을 안고 무트로 돌아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 삼터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엔 아쉬움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우랑 저희 지금 수원에 잘 왔습니다. 그 설에 오래간만에 어머니 뵀더니 저희도 너무 기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봄처럼 포근했던 연휴 마지막 날, 전국 유명 관광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한다고 생각하니 휴유증이 염려되지만 그래도 이틀 근무하고 나면 또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비록 오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명절은 언제나 푸근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출근길은 조금 이르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영동 북부 지역에는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바람이 무척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 지역부터 기압골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아침 호남에서는 눈이나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부터 강원 산지와 해안에서는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앞으로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기가 무척 어려울 듯합니다. 법적으로 담배 필 수 있는 나이를 기존 21세에서 내년에 30세로 올리고 이후 조금씩 높여서 5년 뒤인 2024년엔 100살이 넘어야 흡연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담배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의회를 통과할지가 의문인 하와이의 이 초강력 금연법. 담배와의 싸움은 국가, 장소를 불문하고 이렇듯 치열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